시장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고요. 대중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을 무시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편입니다. 어쨌든 주식의 가장 큰 본질 중 하나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 거냐인 거고, 그런 걸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사실 근데 이 산업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 기업이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전체를 보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또 말씀도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신지. 일단 시장을 지속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때는 강세장이고 어떤 때는 약세장이냐, 그거는 좀 사후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이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주식을 다 비우고, 강세장이라고 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혹은 뭐 주식담보대출로 주식을 뭐 몇 배로 자기 능력보다 몇 배로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완만하게 어쨌든 위험 관리를 하고, 완만하게 위험을 조금 더 받아 테이크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을 전혀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촉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장이 안 돼. 나는 주식 시장 떠나 있을 거야.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소위 이제 자산의 리밸런싱, 현금 비중을 높이고 줄이고, 주식 비중, 주식 전체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고 줄이고, 조금 주식시장의 위험이 커진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 뭐 좀 밸류에이션도 보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황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래도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뭐 이렇게 이제 스타일 조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시장 자체 강세장, 약세장, 호황, 불황, 경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경제가 좋아집니까? 뭐 앞으로 강세장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적절치 않은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투자 전제, 이 책의 메인 카피 중 하나가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사려 할 때 경제의 신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주식 분야에서 특히 또 박사님 정도의 직급에 계신 분한테는 어떤 주식을 샀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메인 카피가 이렇길래 그대로 물어볼 수는 없고, 좀 비슷하게 박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고수비가 굉장히 무너졌을 때 어느 섹터에 좀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셨나요? 저는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에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사진 않았지만, 그리고 주가가 이제 1,500, 1,600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앞으로 장기 투자하는데 좋은 주식을 박앤세일한다. 그래서 내가 3년 갖고 있을 주식을 지금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사면 좋겠다. 그럼 평소에 그러면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에 굉장히 잘 대응하신 분과 잘못 대응하신 분의 차이를 제가 조사는 못 해봤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부동산도 평소에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지역이. 내가 10억 이하로만 가면 산다. 근데 8억에 세일이 나왔어. 금매야. 원래부터 뭐 한 11억 주고서 사고 싶었는데, 뭐 10억 밑으로만 나오면 난 무조건 땡겼는데, 이번은 뭐 10억이 아니라 한 5억이 된 거죠. 뭐 코스피를 따지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산 거죠.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의 비율을 드렸지만, 사고 싶은 주식을 얼만큼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로 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냐는 아마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5G라든지 4차 산업, 이런 쪽 어떤 트렌드가 지금 12시간 시계 중에서 겨우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근데 물론 이제 가는데 상당한 이제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이 있겠죠. 뭐 거기서 다 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한번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뭐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5G라든지 4차 산업, 비대면, 언택트 뭐 이런 쪽은 원래부터가 지금 성장 산업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성장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박앤 세일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의 수혜주기도 하지만 사고 싶은 주식이었다. 야. 돈만 있었으면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는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높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표현이 너무 좋네요. 12시간 중에서 인재교육 1시다. 네. 그거 반대로 이게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다 이제 올랐지만 그래도 안 좋게 보는 섹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섹터는 좀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지금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을 팔았듯이 박사님도 그런 분야가 좀 있을 텐데.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콘 경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 과잉 산업을 싫어하고요. 공급 과잉과 관련된 은행업을 싫어합니다. 기업 대출이 높고 그런 은행을 싫어하고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선호하지 않고 은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오딩이 세길래 뭐 감정이 있으신가 싶어요. 아닙니다. 은행 좋아합니다. 저도 은행 가서 돈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 산업이라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때는 이제 제가 과장 때 뭐 이럴 때는 저도 뭐 무용도 잠깐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나 뭐 이런 뭐 화학주 같은 경우나 철강 주식을 적자나 아니면 뭐 굉장히 이익이 뭐 쪼그라들었을 때 사면 한 2, 3년 기다리면은 다 더블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진폭이 주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재, 항공 그리고 공급 과잉인 약간 국영재 이런 쪽은 앞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밋밋할 거라는 거죠. 밋밋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사도 주가가 쌀 때 사도 반등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굉장히 주가 순자산 배율이 낮을 때 뭐 0.3배 샀을 때 옛날에는 1배까지 올랐다면 3배가 올랐다면 주가가 지금은 뭐 한 30% 정도 오르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뭐 당장 올해 내년을 보고 사는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저는 공급 과잉 산업,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산업, 그다음에 산업이 좋은 건 알지만 너무 어쨌든 부가가치가 떨어져 있는 산업. 뭐 옛날에 금광 개발이 많이 됐을 때 미국에서 실제로 돈 번 사람은 거기에 청바지 하는 사람 업체였다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니까 또 금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서 금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성장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다 돈을 버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지금 낮은 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고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공급 과잉 산업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언택트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 단어를 국민 모두가 이제 알 정도로 핫하고 그래서 이거의 수혜주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언택트 시장이 좀 더 미래로 가면 이게 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건 뭐 제가 산업 당사자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이번 기술 4차 산업의 특징은 융합이잖아요. 많은 산업 간에 융합이 됩니다. 바이러스도 서로 이렇게 되면서 변종되듯이 아마 굉장히 융합과 변종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지금은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기본적인 어떠한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의 초기 메가 트렌드의 초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산업이 이제 IoT, 자율차, 그다음에 금융, 핀테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 이제 어떤 보건, 뭐 의료, 헬스케어에 또 민낯도 드러나가지고 각국이 이제 보건 행정, 보건 의료, 보건 국가를 지향할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알려져 있는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개발도 굉장히 빨라지고 임상도 굉장히 단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뭐 관련된 어떤 바이오라든지 줄기세포, 다른 어떤 헬스케어 이런 쪽의 업종에 눈부신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단기에 많은 성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 업종의 주가가 다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산업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네. 그 안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면 그 안에도 수많은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할 때는 좀 박사님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세요? 좋은 종목을 고를 때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산업을 봅니다. 산업이 후퇴하는데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퇴출됐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산업에서 나머지 퇴출자의 시장 점유율을 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네. 성장하는 산업도 있습니다만 그건 드문 일이고요. 일단 산업 자체가 성장해야 일단 무빙워크가 일단 앞으로 가고 있는데 무빙워크가 혹은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뛰어가는 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산업이 일단 앞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산업이 뒤로 가고 있는 산업을 거기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해봤자 제자리거든요. 네. 유지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가는 산업을 찾으려면 제 생각에는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꼭 거창하게 역사라기보다는 네. 이런 그 시장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흐름.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뭐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찾아라는 게 있는데요.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필요로 하는 쪽에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기술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은 조금 늦게 분석해서 늦게 사도 돼요. 늦게 사도 앞으로 많이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조정도 많이 보여줘요. 네. 주식시장이 냉혹하지만 또 자비도 있거든요. 못 사신 분들 또 사게 또 만들어줘요. 이번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사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건가를 먼저 하면 절반은 맞추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뭘 고르냐는 사실은 50점 문제 맞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80점, 한 70점 맞춘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30점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만 골라서 하면 되거든요. 야, 올라가는 무비용크에 뛰어간 놈을. 아, 표현이 너무 좋으신데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산업을 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 한다는 게 한 문장을 정리하면 올라가는 무빙워크에 뛰어가는 놈. 네. 그 에세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종목까지 이제 왔어요. 그냥 종목에 왔으면 사실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걸 결국엔 언제 사고 언제 파냐의 타이밍이 남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 그 누구도 정답 내릴 수 없는 거지만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좀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네. 사고 파는데 저는 심리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을 보였을 때 어쨌든 거기서 또 사서 좋은 결과를 내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대중하고 무조건 반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요. 대중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네,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대중들은 일로 가니까 나는 꼭 반대로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대체로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하수들은 저 같은 하수들은 생각을 적게 하고 투자에만 전념합니다. 아니, 박사님 하수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지. 전문가라고 꼭 그 고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중과 항상 그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흐름.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을 무시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우리가 접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매체에서의 멘트나 네.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귀담아들어요?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김 작가 TV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참고할 뿐이고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까?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거를 고수들은 너무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행동은 간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고수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행동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은 네. 조금 너무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는 사지 마십시오. 대중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머뭇머뭇거릴 때는 과감하게 사고 싶은 주식을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시장도 4시즌이 있거든요. 네. 봄에는 대체로 이제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올라가는지 아직 계속 침체인지 긴가민가 할 때거든요. 네. 이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경기가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다음에 금리도 높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도 높죠. 그럴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팔고 나와셔야 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네. 예, 그리고 종목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탑다운에서 포시즌 말씀드린 네. 거고, 종목으로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 밸류에이션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PER만 보면 되거든요. 네.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이건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업종에 10배 이상은 비싸고 10배 이하는 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약간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펄을 높게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높기 때문에. 네. 마진이 높기 때문에 돈 벌 때는 무시무시하게 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종마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황당한 PER에 왔을 때는 반드시 한번 팔아줘라. 얼마 전에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과열이 있고 많이 빠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PER을 그때 보시면 50배, 100배이잖아요. 그때 황당한 PER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으면 100배인데도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익을 못 내지만 기술력은 좋다 이러면 네. 그거는 예외지만 전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일반적으로는 황당한 PR이 된 경우에 거기서 네. 그때는 오히려 빠져나올 때지 그때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테크 전문가 코너에 제가 어떤 한 종목을 지칭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피해가지 못한 종목 하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제가 사실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절대 항상 하는 말은 절대 추천주가 아니란 말도 하고요. 제가 카카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박사님 얘기를 아까 전에 했던 걸 여기 반영을 해보면 사실 카카오는 미래 4차 산업의 플랫폼이라는 것에서 연관된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게 12시 중에서 아직 1시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지금 너무 과열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맞는 얘기란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박사님 카카오 쪽,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 정도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피해가는 답변을 드려 죄송한데 네, 괜찮습니다. 투자자에는 아주 단기 투자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중기 투자자가 있고 중기라 그러면은 뭐 한 1년 정도에 자기가 봤던 그게 현실화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고 네. 아주 장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이상 2년, 3년 이상 뭐 한 10년까지도 나는 이 기업하고 결혼해서 살 거야. 네. 뭐 이런 장기 투자자가 있는데 네. 코스톨란이라고 이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뭐 자꾸 하셨지만 네. 투자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작게 다뤄라는 네.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고전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 순종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 중간에 있는 초단기 투자자도 아니고 아주 장기 투자자도 아닌 분들이 네. 이제 순종한다. 약간 그 수능적이고 네네. 유연하다 이런 의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종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 약간은 과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는 마켓을 그렇게 썩 아주 좋게는 안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뭐 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사고 싶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네. 초단기 투자자라면 뭐 언제든지 뭐 환영이고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린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많은 전문가들 만나 뵈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들고 주변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사님 주변에 좀 어떠신가요, 실제로? 굉장히 주식 때문에 어려워지신 분도 있고 네. 주식 때문에 큰 부를 이루신 분도 있고 네. 뭐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 용돈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가 한 100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해요. 네. 한 몇 명 정도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명 중에 10명 미만이겠죠.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 34년 증권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식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이미 네.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지금 굉장히 주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크게 주식 시장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한 34년간 임상 결과, 관찰 결과 굉장히 희소하다. 10%?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일반 투자자분들. 확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승률을. 그럼 잘못된 방법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가 지수만 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주가 지수가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상승장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100명 중 90명이 돈을 잃은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 이 잘못된 방법은 뭔가요? 지금 사실은 뭐 주가 지수는 짜장면 값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가격 혹은 뭐 공산품의 가격보다는 훨씬 적게 오른 거죠. 제가 입사했을 때 200포인트였는데 지금 2000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10배. 사실은 10배밖에 못 오른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주식시장이 정말 녹록지 않은 시장이고 그렇게 잠깐 10배 올랐는데도 그동안 3, 40년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죠.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관찰했던 또 제 자신 네. 이런 걸 반추해 보면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잘못된 결과를 낸 건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에 익숙해 있고 그 잘못된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잘못된 방법만 피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네네. 어찌 보면 시장에는 하나의 어장이라고 보면 낚싯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호수에 물반 고기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낚시질을 잘해서 미끼를 잘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잉어를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연못이 있다고 호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너무 비가 악수같이 내리는데 무리해서 갔다든지 너무 뭐 물고기가 지금 다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어떤 계절에 갔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을 좀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을.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잘못 올라탔다.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미끼를 잘못 썼다. 공부를 안 해서. 이 물고기를 낚으려면 이런 미끼를 써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못 낚은 거죠. 혹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30분만 더 기다렸으면 충분히 대어를 낚을 수 있는데 그 30분을 더 못 기다려서 인내심 때문에 주식은 뭐 머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투자한다고 얘기도 하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이제 오늘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 다음날 또 3시간 또 출근해서 또 낚싯대를 했는데 10분만 더 기다렸으면 진짜 대어를 낚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다 주식이 한 20% 오르면 막 팔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의 부족, 스킬의 부족, 공부의 부족,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의 부족 이런 것에서 혹은 물고기가 굉장히 좋다, 물 좋다, 진짜 좋은 어장이다 해서 이제 다 갔는데 너무 많은 낚시꾼들이 다 몰려가지고서는 이미 다 잡아간 다음인데 뒤늦게 정보를 듣고 이제 간 거죠. 끝물. 네, 끝물이죠. 그런데 뭐 고기가 원래 100마리 있었는데 지금 한 95마리는, 99마리는 다 잡아갔어. 네. 한 5마리 남은 거 가지고 사람들은 뭐 구름대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뭐 5명 중에도 잡는 사람은 있겠지만 5마리도 확률적으로 낮은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물고기는 100마리 중에 5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 사람들이 너무 대중들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낚시 공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좋은 책 읽고 오히려 심신을 단련하고 네. 체력도 단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해서 100명 중에 90명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쉬운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 호수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네. 물고기가. 90명이 돈을 잃어요.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 10%도 채 안 되는 사람 돈을 따는데 이런 분들도 박사님 주변에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데요? 성향이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네.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해요. 산책을 하면 생각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면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책도 많이 읽으세요. 네, 그리고 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는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액면 그대로 듣질 않아요. 독자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코스톨란이라는 분의 그 대가가 주식 투자에서 결국 49번 지고 51번 이기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투자라는 게 그 책에 보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는 책에 보면 결국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경험에서 일어나는. 그 49번을 깨질 때, 손해를 볼 때,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투자의 근력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헬스장에서 근육을 만들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도 똑같이 시장을 판단하고 종목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판단하고 인더스트리를 판단하는 능력은 이 투자 근력은 본인이 스스로 키우는 거거든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펀드 매니저,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박사님 주식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나요? 일단은 뭐 금융투자인들은 네. 투자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그쵸. 다 규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돈을 못 벌고요. 네. 나가서 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 대체로 제 생각에는 나가서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직에 있을 때는 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문가일수록 벌 확률은 낮습니다. 큰 돈을 벌 확률은 낮습니다.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왜요? 저부터 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노력하고 더 경험이 있고 좀 방향이 다르죠.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투자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만 해도 사실은 주로 하는 일이 자산 배분, 자산 전략, 네.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이런 쪽을 분석하니까 그게 바로 투자 행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어떤 개인의 투자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개인의 투자, 개인의 생각, 개인을 위한 생각으로 많이 사용돼야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념해야만 된다. 투자를 위해서. 네, 하루 종일 낚시 생각만 해야 되는 거죠.